만약 여러분이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의 말다툼 끝에 여러분을 감싸주기는커녕 직접 화장실로 밀어넣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기고만장한 며느리가 문 너머로 다시 말대꾸하면 다음엔 그냥 갇혀있는 걸로 안 끝나요 라고 차갑게 내뱉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 들까요?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차갑게 잠겨버린 화장실 문 뒤에서 시작됩니다. 어둡고 치욕스러운 공간에서 66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통화는 단순한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구조작전과 함께 재산 반환 소송, 상해 진단서를 둘러싼 맞고소, 그리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되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아들을 그토록 비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든든한 친정 식구들이 개입했을 때 이 뻔뻔한 부부는 또 어떤 추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임숙자, 올해 66입니다. 남들은 제 나이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편히 쉴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어느 공원에 가서 산책할까가 아니라 오늘은 거실 바닥을 닦아야 하는데 냉장고에 식구들 먹을 반찬이 남았나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날 저녁 서울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듯 후덥지근하고 습했습니다. 저는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경이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말린 표고버섯과 토종닭을 넣고 오후 내내 약불에서 푹 고아낸 닭백숙을 준비했죠. 진하고 구수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애들이 돌아오면 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먹이고 피로를 풀어줘야지. 저는 불을 끄려다가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경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들어오자마자 미간을 찌푸렸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기름 둥둥 뜬 국물을 먹어요. 미경이는 제가 정성껏 끓인 황금빛 닭백숙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냉장고로 성큼 걸어가 포장된 즉석 닭가슴살 2팩을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저희 요즘 이거 먹어요. 고단백 저지방이요. 어머님이 하신 건 너무 기름져서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러고는 냄비째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리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다급히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아, 버리지 마라. 이거 내가 오후 내내 고운 거야. 너희가 안 먹으면 나라도 먹으마. 어머님이 드신다고요. 미경이는 마치 우스운 농담이라도 들은 듯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고혈압도 있으시면서 이런 기름진 걸 드시겠다고요? 어머님, 진짜 노망이 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저랑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신랑의 끝에 미경이가 손을 휙 내저었고 무거운 뚝배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와장창 박살이 났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고깃덩어리가 사방으로 튀었고 제 손등에도 뜨거운 국물이 튀어 살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진우가 서재에서 뛰어나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는 엉망이 된 부엌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아내, 그리고 억울한 표정을 짓는 아내만 번갈아 보더군요. 붉게 부어오른 제 손등은 본체만 체하고 대뜸 저를 타박했습니다. 엄마, 또 미경이랑 뭘로 싸우시는 거예요? 아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경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들어왔잖아요. 집에 오면 좀 편하게 해주실 수 없어요? 꼭 이렇게 사달을 내셔야겠어요. 저는 저를 쳐다보는 제가 힘들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어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까워서 그랬다고. 내 손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집에서 저의 억울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의 감정 따위는 하찮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굶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더군요. 마치 낮에 있었던 일은 없던 일처럼요. 저는 방에 혼자 누워 쓰라린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쓰라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고향 전라도 광주에 있던 단독주택 사진이 보였습니다. 낡긴 했어도 층마다 햇살이 잘 들고 창문도 컸죠. 마당에는 제가 심은 선인장과 제스민이 자라고 있었고 아침마다 타일이 깔린 작은 발코니에 앉아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 집을 팔았을까? 지난 반년 동안 수백 번도 더 후회했습니다. 처음 말을 꺼낸 건 진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고향에 남게 되자 아들은 매주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온갖 영양제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요. 엄마, 서울 근교에 괜찮은 30평대 아파트 하나 사서 같이 살아요. 미경이랑 제가 엄마 더 잘 모실게요. 옆에서 미경이도 꽃처럼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가 가족인데 당연히 모셔야죠. 그들이 보여준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경비원도 있고 단지 내에 편의점도 있었죠. 매매가가 8억 원 정도인데 계약금이랑 중도금 합쳐서 2억 원 정도가 모자라니 엄마가 먼저 좀 보태주시면 나중에 형편 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엄마랑 같이 살 집이잖아요.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게 다 엄마 노후 투자죠. 저는 그 가족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집을 팔아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고 3억 2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중 2억 원을 아들의 새 아파트 자금으로 내주었고 남은 1억 2천만 원은 제 통장에 넣어두었죠. 10년 정도 병원비하고 가끔 고향 내려갈 차비 정도는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합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가사를 좀 도와주면 나중에 도우미를 쓰겠다더니 어느새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당연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공과금까지 저에게 떠밀더군요. 어머님, 이번 달 에어컨 많이 틀어서 전기세가 좀 나왔는데 어머님이 좀 내주세요. 어머님, 관리비 나왔어요. 연금 받으신 걸로 좀 처리해 주세요. 엄마, 내 차 보험료 낼 때가 됐는데 잠깐만 융통해줘. 한 번, 두 번. 저는 함께 살러 온 가족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구멍을 메워주는 현금 인출기이자 무료 파출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효자였던 아들 진우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야근이다 회식이다 늦게 들어와서는 서재에 처박혀 집안일은 나 몰라라 했죠. 제가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귀찮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미경이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엄마가 어른이니까 좀 참아요.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노인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기생충 취급받으며 눈치나 보는 삶은 이제 끝내야겠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아침상을 차리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미경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부엌이 조용한 걸 보고는 바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님, 아침 안 하셨어요? 저희 늦었는데 오늘부터 아침 없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이는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진우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밤새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미경아, 나 여기서 사는 거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나 나가서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살련다.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가시다뇨. 미경이도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남들이 보면 저희가 쫓아내는 줄 알겠어요. 제가 뭐 서운하게 해드린 거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 연기가 역겨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리지 마라. 이미 결정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향 집 팔아서 너희 집 사는데 보태준 2억 원. 그거 내가 잠시 빌려준 셈 친 거니까 돌려다오. 내 남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다. 당장 다 갚으란 소리는 안 한다. 차용증 하나 쓰자. 5년 안에 매달 얼마씩 갚을지 확실히 적어. 제 말은 고요한 거실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미경이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아이스 커피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우리가 모시고 살아줬더니 이제 와서 돈 내놓으라고요. 우리가 빚쟁이에요. 당신이 외롭다고 징징대서 데려온 거잖아. 이럴 거면 우리 이혼이라도 시키든가. 미경이는 거의 발악을 했습니다. 어머님, 계산 똑바로 하세요. 그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건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도 같은 생각이냐? 진우는 아내의 눈치와 제 시선 사이에서 쩔쩔매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비겁하고 상처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가 잠깐 노망. 아니, 생각이 짧으셔서 그래. 그러더니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가시려면 나가세요. 근데 돈은 못 드려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하세요? 우리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돈 안 갚겠다고? 그럼 나도 방법이 있다. 소송이라도 할 테다. 소송이요. 미경이가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차용증 있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받은 돈을 법원이 빚이라고 해줄 것 같아요? 신고할 거면 해봐요. 누가 치매 노인네 편 들어주나? 그러더니 미경이는 진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어머님 좀 진정하시게 방에 모셔. 진우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거 놔. 너희들 미쳤니?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거실 옆에 붙은 좁은 화장실로 밀어넣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곰팡이 냄새나는 그 좁은 공간으로요.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반성 좀 하세요. 조용해지면 열어드릴 테니까. 미경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아까 다친 손과 넘어진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내 편을 들겠다고 제 어미를 화장실에 가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만져졌습니다. 손을 떨며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저장된 이름, 남동생 임국동. 신호가 2번 울리고 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님? 이 아침에 무슨 일이야? 동생 목소리를 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동아, 나 좀 살려줘. 자초지종을 들은 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그 새끼들이 누님을 가둬? 야, 이 미친. 누님, 딱 기다려. 지금 바로 국량이랑 올라갈게. 전화 끊지 말고 있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문 밖에서는 그들이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딩동! 딩동! 쾅쾅쾅! 현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익숙한 고함이 터졌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악! 하는 진우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화장실 문고리가 부서져라 돌아가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빛과 함께 씩씩거리는 큰 동생 국동이와 싸늘한 표정의 막내 국냥이가 서 있었습니다. 국동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님, 꼴이 이게 뭐야? 제 손등에 화상 자국을 본 국냥이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뺨을 맞은 진우가 멍하니 서 있었고 미경이는 겁에 질려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어미를 화장실에 가둬. 국동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미경이가 떨면서도 말대꾸를 했습니다. 삼촌들이 뭔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에요?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국냥이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주거침입? 노인학대, 감금죄는 징역형인 거 모르나? 지금 경찰 부를까? 네가 시어머니한테 한 짓 동네방네 다 소문내줄까? 국냥이는 핸드폰을 들어 현장과 제 몰골 그리고 겁먹은 부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확보 끝났다. 형, 누님 모시고 나가자. 국동이는 제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10분도 안 걸리더군요. 두 동생은 저를 양옆에서 호위하듯 부축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동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올케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동생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3억 2천 집 판 돈, 2억 원의 행방, 그리고 그동안 당한 서름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국냥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되찾자. 내가 아는 이혼 전문,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가 있어.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와 정황을 들은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갔습니다. 청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1. 주택 구입 자금 반환.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간주. 원금 2억 원 반환. 2. 과거 채무정산. 예전에 동생들이 진우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 5천만 원. 이건 동생들이 안 받으려 했던 건데 괘씸해서 청구했습니다. 반환. 3. 위자료. 불법 감금 및 정신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 총 2억 7천만 원. 그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그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진우와 미경이 그리고 사돈어른까지 와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사돈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자마자 미경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돈도 거들었습니다. 사부인, 젊은 애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니 한 번만 봐주세요. 애들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국동이가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쇼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님 화장실에 가둘 때는 언제고 이제 돈 토해내라니까 싹싹 빕니까? 그때 고개 숙이고 있던 진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삼촌, 저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요. 그날 삼촌한테 맞아서 전치이주 뇌진탕 진단 나왔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만은 독하게 변해서 말했습니다.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했어요. 상해죄인 거 아시죠? 합의 안 해주시면 삼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소송 취하하시고 그 돈 없던 걸로 해주시면 저도 고소 취하할게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어미를 학대해 놓고 그걸 구하러 온 외삼촌을 폭행으로 고소해서 협박 카드로 쓰다니. 하하하하.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 아들. 정말 잘 컸어. 그때 국동이가 벌떡 일어나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추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고진우, 너 고소해. 끝까지 가보자. 내 엄마 화장실에 가둔 페류나 새끼 참교육 시킨 게 죄라면 나 기꺼이 감옥 간다. 대신 법정에서 다 까발려주마.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게. 국냥이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진우야, 네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우린 이미 네가 그날 맞고 나서 헬스장 가서 40분 동안 러닝머신 뛰는 CCTV 확보했어. 뇌진탕 환자가 헬스를 해? 이거 무고죄에 사기미수까지 추가될 수 있어. 진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미경이는 주저앉았고요. 결국 법원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진우의 상해 고소는 기각되었고 정당방위 및 정황 참작,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노인 학대 혐의로 진우는 구류 처분을, 미경이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그 자랑하던 새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져 있었고 대출금 갚고 우리 돈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들은 좁은 빌라 전세로 쫓겨나듯 이사 갔습니다. 저는 되찾은 돈으로 큰 동생네 근처인 전남의 한 조용한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소박한 집이지만 제 명의로 된 온전한 내 집입니다. 동생들은 주말마다 반찬을 싸들고 놀러 옵니다. 누님, 심심하지 않아? 국동이가 묻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눈치 볼 사람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해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1년이 지났습니다. 설날 저녁이었습니다. 동생 가족들과 떡국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낯익지만 초라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문을 열자 수척해진 아들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설이라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봉투 안에는 편의점표 도시락과 음료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3장을 꺼내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도시락 값이다. 엄마,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나는 이제 네 엄마 아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건 다 해줬고 받을 것도 다 받았다. 우린 이제 남이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아들의 눈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오니 동생들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보고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떡국 한 숟가락을 뜨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자 임숙자. 너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자신을 찾기 위해 독한 결단을 내린 어머니의 모습. 누군가는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치로는 이겼지만 자식은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너무 몰아세웠나? 후회도 됐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딸은 평생 기 한 번 못 펴고 살 겁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친척들, 동네 지인들. 장우가 벌써 입을 털어놓은 겁니다. 아니 수진 씨, 돈 때문에 자식들 내쫓았다며. 늙으면 욕심을 버려야지. 사위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여론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간과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가 얼마나 독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전화번호부를 뒤졌습니다. 남편의 옛 친구이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능한 이 변호사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변호사님 접니다. 수진이에요.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 저는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불쌍한 할머니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가짐이었죠. 이 변호사님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수진 씨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100% 우리가 이깁니다. 명도 소송 걸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소송보다 미나가 걱정입니다.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놈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미나가 평생 불행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습니다. 지금 마음 약해지면 그게 진짜 딸을 죽이는 길이에요. 자, 전략을 짭시다. 첫째,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둘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 클럽이라는 거 불법 영업 정황이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제대로 됐는지, 소방 점검은 받았는지, 불법 개조는 없는지, 사업자 등록은 불법 개조는 없는지, 하나라도 걸리면 단순히 가게 비우는 걸로 안 끝납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수진 씨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옛 인맥들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스파이가 있으면 좋은데 사무실을 나서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스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적의 허점이 있는 법이죠. 저는 며칠간 첩보 작전을 펼쳤습니다. 구청 위생과 건축과에 근무하는 옛 동료들의 자녀들을 불러 밥을 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골목 이야기를 꺼냈죠. 거기 정수유심이라고 새로 생긴 데 알지? 너무 고급스러워서 뭐 하는 데인가 궁금하더라. 그러자 구청에서 일하는 후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거기요? 저희 과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인문학 클럽이라더니 실제로는 유흥주점처럼 운영한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거기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돼 있어서 유흥접객원 두거나 춤추면 불법이거든요. 빙고. 첫 번째 대어를 낚았습니다. 다음은 내부 증거입니다. 저는 사위의 고향, 시골에 계신 사돈어른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은 순박하지만 아들 자랑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죠. 아이고,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몸은 건강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 서방이 사업 대박 났다면서요? 가게를 아주 궁궐처럼 꾸몄다던데. 사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차 한 잔에 몇만 원씩 내야 한대요. 높은 분들만 온다나? 며칠 전에 내부 사진이랑 동영상도 보내줬는데 아주 으리으리합디다. 저는 부러운 척 연기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는 아직 구경도 못 해봤는데 사돈어른, 저도 구경 좀 시켜주세요. 자랑 좀 하게 그 사진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우리 사위기 좀 살려주게요. 아이고, 그러면요. 지금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5분도 안 돼요. 사진들이 전송되었습니다. 사진 속 가게는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고가구에 벽에는 양주와 고급 술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기본 테이블 세팅비 30만 원이라고 적힌 메뉴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우가 친구들과 룸에서 양주를 까놓고 포커판을 벌이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인문학? 이건 불법 도박 하우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 변호사님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고 며칠 뒤 내용 증명이 장우에게 도착했습니다. 장우는 바로 전화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장모님, 진짜 고소하실 거예요? 미나, 이혼녀 만들고 싶으세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마지막 발악으로 딸의 이혼을 무기로 협박하더군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장서방, 이혼이 미나에게 불행일지
해방일지는 두고 보자고. 저는 법정이 아닌 가족 법정을 열기로 했습니다. 친정오빠 전직 교장 선생님과 시골의 사돈 내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장우와 미나도 불렀죠. 거실에 모인 사람들. 사돈 내외는 아들 편을 들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사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한테 새빵살이 서름을 줍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장우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매정한 장모인지 아니면 이놈이 사기꾼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탁자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깔았습니다. 첫째, 등기권리증. 제 이름이 박힌 명백한 내 재산. 둘째, 남편의 유언장이 담긴 편지. 친정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가게는 내 아내 수진의 노후를 위한 것이며 소유권은 영원히 수진에게 있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셋째, 구청에서 확인한 불법 영업사실 확인서, 장서방, 자네 사업자 등록증이랑 소방 필증, 어디 있나? 무허가로 불법 개조해서 영업하다 불이라도 나면 그 책임은 건물주인 내가 다 뒤집었어. 내 재산, 내 목숨 담보로 네가 불법 도박장 차린 거야.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돈이 보내준 그 사진들을 쫙 펼쳤습니다. 사돈 어른 아들이 보내준 자랑스러운 사진이 이거죠. 술판, 도박판,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표. 이게 인문학입니까? 이게 건실한 사업이에요. 사진을 본 장우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장우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 썩을 놈! 네가 사람 새끼냐? 어미아비 속이고 장모님 등쳐먹어. 사돈 어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주저앉으셨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아들의 성공 신화가 폐륜의 증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장우는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그게 아니라 닥치게. 저는 차갑게 자르고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닥만 보고 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란 거 알지? 네가 고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 때문에 엄마를 버릴 가치가 있니? 미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그리고 비굴하게 떨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자기 기만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나는 벌떡 일어나 장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듣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우 씨, 우리 이혼해. 그 한마디가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장우는 빈털터리로 쫓겨나다시피 했고 사돈 내외는 저에게 백배 사죄하고 내려가셨습니다. 며칠 뒤 미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 이혼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가게도 되찾았습니다. 흉물스러웠던 간판을 내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어느 맑은 주말, 저와 미나는 텅 빈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미나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품에서 새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김미나, 보증금 없음, 월세는 딸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금액. 어떡하긴 다시 시작해야지. 이번엔 네가 사장이고 난 엄연한 건물주야. 우리 모녀 공과 사는 확실히 하자. 내 아빠가 남겨준 이 공간에서 내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셔. 미나는 계약서를 쥐고 울다 웃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재기의 눈물이었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멀었던 철부지 딸은 이제 없습니다. 제 옆에는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독립된 한 여성이 서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남편이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임수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어머니의 결단. 여러분이라면 사위의 배신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쫓아가 엎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수지님처럼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 반격하셨을까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린 딸 미나에게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돈과 가족 사이, 그 미묘하고도 어려운 선을 어떻게 지켜야 현명한 것인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소혜는 집에 있어. 문 열어주지 말고 라고 외치고 달렸습니다. 골목 밖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인적은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소혜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방금 노인분이 납치된 것 같아요. 사기 같아요. 저는 가로등 아래 서서 덜덜 떨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의 냉기는 그보다 더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끌려간 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번째 납치의 목격자가 된 셈이었죠.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성환이라고 적힌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소혜야, 우리가 찾아야 해. 소혜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반드시 찾을 거야.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진 속의 진짜 성환이와 그 가짜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3일 뒤 아침, 토란을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임추설 씨죠? 파출소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 가족분들과 함께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찾았나요? 경찰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 남자는 신분을 위조했습니다. 본명은 도지친, 두지인, 사기 전과자입니다. 소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르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는 독거노인을 타깃으로 삼아 가족 행세를 하며 의료 기록이나 재산을 가로채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어쩐지 너무 능숙하고 자연스럽더라니. 그건 효심이 아니라 사기꾼의 노련함이었던 겁니다.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혜가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올 거야. 경찰은 추적 중이라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5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의자 도지친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진 선생님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양덕천 어르신의 진짜 사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양성환 씨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며칠 상간에 아내와 아이까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숨이 떨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이 왜 자꾸 속이지 마, 성환이가 올 거야 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치매 때문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셨고 혼자 계시다가 사기꾼의 표적이 되신 겁니다. 놈은 어르신을 감금하고 이용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 탈출하신 게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탈출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임추설 씨였고요. 복지사가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두 분이 신고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르신이 지금 어디 계실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르신은 어디 계세요? 병원에서 안정 취하고 계십니다.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임추설 씨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성한이는 사진 속에만 남았지만 어르신은 이제 진짜 가족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호전된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고 있던 그가 우리를 보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주설 씨, 왔어. 그 한마디에 며칠간 짓눌려 있던 마음의 짐이 녹아내렸습니다. 연고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어르신을 모시고 함께 지내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혜를 보았습니다. 딸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미 우리 가족이잖아. 그렇게 우리 집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어르신이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엔 민준이 숙제를 봐주시고 비록 말없이 앉아만 계시지만 저녁엔 사명이 식탁을 꽉 채웁니다. 소혜의 잔소리, 민준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어르신의 조용한 숟가락질 소리. 어느 날 저녁 어르신이 불쑥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 같아. 저는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 같은 게 아니라 여기가 진짜 어르신 집이에요. 저는 제가 외로운 노인을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구한 건 어르신이었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딸의 이혼의 상처를, 손자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바로 그분이셨으니까요. 임추설 씨와 덕천 어르신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낯선 타인끼리 맺어진 깊은 가족애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을 노린 그 치밀한 사기 행각에 소름이 돋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신뢰가 점점 귀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지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임추설 씨였다면 그 비 오는 날 낯선 노인을 위해 선뜻 문을 열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딸 소혜처럼 현실적인 위험을 먼저 걱정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혹은 주변에서 겪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런 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